정봉주의 정치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봉주가 없는 정봉주의 정치쇼 여름 남양 특집. 야 창재원 왜 표창원의 본격 버라이어티 협치쇼 장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표창원입니다. 장 의원님. 네. 어제 뭐 인터넷이 엄청 뜨겁던데요. 아휴, 어저께 네. 이제 재선 의원들하고 당대표 간담회 최고위원들도 오셨거든요. 예. 근데 아시잖아요, 그분. 네, 그분, 네. 그분은 네. 늘 욕하고 소리 지르고 제가 대꾸하면 뭐 하겠습니까? 표창원 의원님 정도 돼야 제가 대꾸를 하죠. 네, 살때리도 아유, 하시고. 그냥 막 그러고 지나가겠습니다. 아이고. 네, 사실 뭐 저는 당연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진 않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제1야당이 좀 그 튼튼하게 건강하게 안티테저로 반대 측면에서 잘 서주시기를 기대하는데 부디 우리 장재원 의원님의 혁신 노력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냥 옥동자를 낳기 위한 예? 네. 그냥 상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예, 오늘 가장 중요한 소개 멘트. 오늘은 과연 실수 안 하실까요? 제가 나갈 3일째 텐데. 실수했죠. 자, 주말이 한 발 더 가까워진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발음 꼬이지 않고 잘할 수 있을라나? 자, 해보겠습니다. 103.5MHz 러브 FM, SBS 정봉주의 정치쇼, 여름 남양 특집, 표창원 장재원의 협치쇼, 합법적으로 돈 대주는 분들의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완벽, 퍼펙트. 와. 네, 정봉주의 정치쇼 여름 특집, 야 표창원, 왜 장재원의 협치쇼. 목요일 코너의 제목은 뭔가 좀 제대로 된 수다 느낌입니다. 아빠들의 아무거나 연구소? 제가 4일 동안 네. 이제 진행을 해보니까 예. 정봉주의 정치쇼가 청취율이 높은 이유가 재미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아, 그 다양성이 확보되어 네, 있죠. 3대 네. 시대 네. 또 다양한 정치 코너 또 특별 게스트. 그래서 오늘은 또 아빠들의 아무거나 연구소. 아빠의 시각으로 네. 바라보는 사회현상.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게요. 자, 아빠의 시선으로 뉴스를 풀어보는 시간. 네. 엄마는 못 나오고요. 아빠만 나올 수 있는 코너 세 분 나오셨습니다. 네. 첫 번째 아빠님, 최영일 평론가님. 이분은 안녕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별 말씀을 잘하시면서요. 첫날 저희가 그쵸. 네. 시간도 못 챙기고 할 때 막 글로 써서 종료할 시간. 그렇죠. 막 아마 FD 가 고릴라 하는 TV 보신 거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FD가. 저기 근데- 최영일 평론가고요. 네. 두 아이 아빠예요. 두 아이 아빠. 두 아이 아빠. 딸아이는 20대, 아들아이 10대. 근데 왜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는 사람 이 최영일밖에 없나? 땜빵 전문 이제 패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네. 정말 위대한 분이 나오셨어요. 오늘. 아니 근데 잠깐만요. 네. 하나 여쭤볼게요. 최영일 평론가님은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하시길래 네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분야까지 모르는 게 없어. 연예.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 거? 원래 다양하게 알면요 깊이 네네. 모르거든요. 아니요. 모든 일상 생활인들은 네. 다 분야를 다 관심을 둡니다. 네. 실시간 검색어 보세요. 오늘은 연예인이 열애설이 터졌다. 이혼설이 터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만 하시면 정치 이슈만 눈에 보이시지만 네. 사람들의 관심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최저임금 얼마냐. 그러면 야. 또 무슨 치킨에서 문제가 터졌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흐름 없이 그야말로 막힘없이 흘러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별로 특이하다고 생각 안 해요. 아 특이합니다. 네. 진정 모든 국민의 관심을 예. 주의 있게 챙겨주시는 국민을 위한 평론가님. 그 진짜 위대한 네. 위대한 전문가. 오늘은 이분이 알짜예요. 아, 제가 그래요? 보기엔. 예. 한번 소개 좀 3년 해주시죠. 전까지 경제 프로그램 같이 뵀었는데 아. 그동안 소식 궁금했는데 이 보수층에서는 네. 장 의원님 같으면 이게 좌파 경제학자 아니냐? 네, 아닙니다. 예, 예. 사회- 좌파 우파 예. 나누지 말자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이게 이분이 쓰신 책 제목이고요. 사실 초기에는 88만 원 세대, 그러니까 이 우울한 청춘의 경제학을 쓰신 바로 작가이자 경제학자, 카메라 메고 다니시거든요. 우석훈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보니까 정치인들이 하셔서 옆에 있으니까 귀가 아파요. 이거 봐요, 세시잖아. 조용조용히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왜들 이러세요? 아이고. 아, 막- 하여간 오늘 크게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다른 드립니다. 또 다른 아빠. 법조계 아이돌. 아이돌. 손수호 변호사님 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소입니다. 우리 손소희 변호사는 공부도 잘했어. 말도 잘해. 얼굴 잘생겼어. 매너도 좋아. 빠지는 게 뭡니까? 그렇게 작가님들이 써주셨죠?
질문하라고. 원고 없는데 그거? 아 그래요? 네. 뭐 재력은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역시 제가 경제학자의 날카로운 지적. 진짜 평소에 느꼈어요. 어떤 걸요? 아니 그렇게 아니, 잘생긴 아, 재력 없다고요? 공부 잘하는 충격적인 게 저는 손수호 변호사는 당연히 늘 총각이다 생각했는데 아빠 코너에 나와 있어서 네. 아빠 맞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 코너 나왔잖아요. 그러셨구나. 제가 아들만 둘이고요. 몇 살, 몇 살? 10살, 6살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막 긴급한 이게 연락이 들어오는데 또? 어마어마한 분이 저희들한테 지금 전화를 거셨다고 해요.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르겠는데. 첫날 이재정 의원, 네. 둘째 날 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 네. 그보다 어마어마하다. 그보다 더 그보다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얘기예요? 국회 법사위원장보다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그 국회의장님? 한번 불러보시죠.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왜? 저 대통령님? 대통령님? 예, 두 분이 국회에서 야 장제원, 외 표창원 하시던 모습이 생생한데 언제 그렇게 화해를 하셨는지요? 예, 참으로 보기 좋고요. 우선 우리 장제원 의원님, 국회의원 지역구가 사상구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당선되고 대통령님 뵀죠. 예, 그렇죠. 제가 예전에 또 맡았던 지역구인 거 아시나요? 예, 아유, 제가 저 여러 가지로 아유 저 좀 긴장이 대통령 정말 이번에 대통령 당선 축하드리고요. 지난번에 서상구에 제가 당선됐을 때 또 커피 사주시면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또 협치를 위해서 우리 동서대 그린홀에서 한번 비빔밥 같이 먹을까요? 제가 이렇게 또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시네요. 표창원 의원님이 주신 거 아닌가요, 대표님? 표창원 의원님이 대통령님께서 영입한 1호 인재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 표창원 의원님, 제가 1순위로 영입했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또 자랑이십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정치쇼 협치하는 모습 제가 특별히 주목하고요. 응원합니다. 잘 협치해서 대한민국 잘 될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예, 부탁드립니다. 표창원 의원님. 근데 뭔가 약간 좀 이상하긴 해요. 대통령님이시긴 한데 너무 조금 준비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원래 스타일이 안 그러시거든요. 상당히 이 시간이 계신가, 대통령님? 그러게요. 조금 뭔가 좀 이상한데? 누구세요? 좀 제작진이 뭐라고 하네요, 좀 밖에서. 이분이 대통령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십니까? 부산에 사는 28살 이상목입니다. 아이씨, 뭐야. 대박이네. 아니, 뭐야. 28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성대모사를 나 안 해. 잘하시는 분이죠? 장 의원님 이렇게 뒷담을 흘리셨는데. 이분 좀 이상했어요. 전문가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어떻게 그래 똑같으세요? 예전부터 문재인 아니, 본인 목소리 내세요. 본인 진짜 목소리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예, 예전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해서 흉내 내게 됐습니다. 완전히 다르다. 28살이네. 지금은 청년 목소리네. 부산에 사세요? 예, 부산에 살고 있고요. 장재원 의원님 지역구 바로 옆 동네 사하구? 부산 진구에 살고 있습니다. 부산 친구?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부산 시민이시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만 좋아하지 마시고 장재원도 좋아해 주세요. 예. 저 이상목 씨, 예. 문재인 대통령 직접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예전에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시절에 네. 이제 북콘서트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직접 이렇게 만났는데 네. 꽉 안아주셔가지고 심쿵했고요. 오토리보스야. 심쿵했고요. 심쿵했고요. 같이 해봐요. 심쿵했고요. 예, 이 보기보다 네. 근육질이셔서
예,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상목 씨.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목소리를 거의 완벽하게 하시는데 대통령께 바라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부산 시민으로서. 대통령 목소리로 좀 해도 될까요? 하세요. 우선 늘 얘기했듯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야,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 또 든든한 대통령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싱크로율 100%. 예,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더 듣고 싶지만 좀 살이 좀 떨려서 마지막으로 우리 저 국회하고 예, 정부에도 혹시 바라는 국민의 그 심정이 있으시다면 대통령의 예. 목소리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시민으로서. 네. 예, 어떻게든 이제 또 부산이 지금 현재 실업률도 높고 맞습니다. 살기가 참 어려워서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좀 추경 예산 좀 빨리 편성이 되셔서 우리 젊은 사람들 일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네. 아유, 예, 저희 표창원 의원님하고 저하고 국회에서 우리 부산을 예.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협치 잘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상목 씨. 예,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예. 화이팅! 고맙습니다. 지금 청취자 게시판이 난리예요. 오. 다 낚였다 정말인 줄 알았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근데 제작진이 이 패널들한테도 얘기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저는 정말인 아까 줄 알았어요. 땀 찔찔 내는 거 맞죠? 네네. MC들도 모르셨던 거예요? 몰랐어요. 정말. 안 가르쳐줘요. 안 알려주제요. 그래서 뭐 이재정 의원도 몰랐고 권성동 의원 전화 왔을 때도 누군지 몰랐고. 아. 예. 대박이네요. 지금 가있어봐. 녹간에 우선 마음을 좀 긴장을.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아빠들의 수다, 뭐 수다만은 아니고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본격적으로 이거 가만히 있어보자. 우선 그 최평론가님 네네. 오늘 어떤 뉴스 준비해 오셨습니까? 어제부터 많이 내내 보셨을 거고요. 예. 오늘 아침 이런 뉴스에도 계속 나오던데 정말 어제 하나. 실검 데이트 폭력 하나. 22살 여성인데 남자친구가 이거 그냥 공공장소 길에서 정말 이게 뭐 방송에서 이런 말 안 쓰지만 무슨 동물 패듯이 때리는 치아 5개가 지금 흔들리는 상태라고 하고요. 발로 막 길에 이 혈흔도 피가 뚝뚝 떨어져 있었는데 행인들이 뜯어 말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성을 건물 안쪽으로 피신시키고 말리니까 이 남자친구가 트럭을 몰고 와서 행인들을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 데이트 폭력을 넘어서서 이거 뭐 일반 불특정 시민에 대한 묻지마 폭력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이었는데 네. 아니 도대체 남녀 관계가 뭐길래 사람을 때리나? 사실은 또 이 공공장소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뭐 이 밀폐된 곳에서는 때려도 되나? 절대 아닙니다. 안 되죠. 딸 가진 아빠로 이 장면 보자마자 머리 확 떠오르는 영화가 따님이 몇 살이에요? 이 24살이에요. 지금 대학원생인데 딱 요 또래거든요. 피해자랑 비슷한 나이. 예, 이 테이큰 영화 테이큰 아세요? 예. 리암 니슨이 리암 니슨. 떠올랐습니다. 네. 다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김태형 의원 보내야 돼. 그래 욕하지. 욕맞으면 안 되고요. 리암 니슨처럼. 그렇죠. 뭐죠? 응징. Wherever you are, I will find you. 뭐 이랬던가요? 네가 어디 있든 나는 널 꼭 찾아내고야 찾아낼 말 거야. 영어가 정치쇼에 와서 고생하네. 근데 이런 네. 고민은 저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로 참 찾기 어려운 건데 음. 데이트 폭력이 원래 있던 건데 지금 드러난 건지 아니면 지난 10년 동안 는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예, 근데 작업 가설은 저는 약간 그 남성 엘리트들이 90년대 중후반 이후에 네. 나쁜 남자 신드롬, 바람 피고 그런 남성들을 멋있게 보는 사회적 흐름이 있었거든요. 예. 간단히 얘기하면 오빠가 있고 아빠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빠 좋아요 시대가 한참 있었거든요. 상남자. 그래서 그냥 뭐 약간 엘리트들의 마초이즘 그런 것 흐름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데이트 폭력 연결된 건지. 그 당시에 나쁜 남자란 영화도 상당히 유행을 했었죠. 맞아요. 예. 바람 피고 뭐 이런 것들을 한 90년대 중후반 이후로 멋있게 생각했었거든요. 분노에 우리 청취자들의 문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이거 역시 정말 이거에 대한 분노 여러분들 포출해 주십시오. 샵 10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표창원 장재원한테도 10원도 안 떨어집니다. 그 저희가 국회에서 네. 이렇게 데이트 폭력에 대한 그 방지 그리고 처벌 강화 입법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최영일 평론가님 네네. 이게 굉장히 많다면서요. 보니까 많아요. 데이트 폭력으로 총
작년에 8,367명이 형사 입건됐고 네. 449명이 구속됐답니다. 구속됐어요. 사망자가 이게 작년 지난해 2016년 1년만 통계가 사망자가 네이트폭력 사망자가 46명인데 요즘 문제가 된 거 보시면 지난 한 해 동안 해외여행, 혼행 주로 혼자 여행 떠다가 실종된 사람이 네. 48명이거든요. 네.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사랑하는 상대와 데이트하다가 갈등이 빚어져서 맞아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표창원님 말씀대로 말이 안 되는 거죠. 8,367명이 형사 입건돼서 449명이면 네. 손방망이 처리버리죠. 너무 손방망이고요. 네. 이게 5%죠. 그 불과. 네. 가정폭력이 과거에 그랬다가 가정폭력 처벌 특례법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가정폭력은 더 중하게 경찰에서 입건을 하고요. 검찰도 기소를 하는데 데이트 폭력은 외려 부부 사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로 사귀고 아는 사이고 연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히 너무 유연하게 그 미온적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있어요. 손소 변호사님 네. 사실 그렇죠. 현장 일선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졌습니다만 거기서 말하는 가정폭력이 뭐냐 그 정의 규정을 보면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행위만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가정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가 되거든요. 네네. 따라서 또 표 의원님 제가 그 SNS에 글 올린 거 제가 읽었는데 예. 처벌 강화 입법 활동을 하겠다. 예. 이게 지금 현재 네. 이 데이트 폭력을 특별히 규율하는 법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물론 행위 자체의 비난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봐도 높다면 양형에는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따로 만드는 규율하는 규정이 없다는 게 법의 공백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표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앞으로 뭐 단행법을 만들든 네. 아니면 기존에 존재하는 법에 데이트 폭력을 새로이 넣든 예, 예. 아니면 데이트 폭력 범죄의 경우에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넣든 네. 입법부에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서 네. 그 위헌 소지가 없는 그런 그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늦은 것 같아요, 많이. 네. 우 박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좀 짚어주실래요? 근데 경제 얘기를 좀 하면요. 네. 최근에 범죄율이 좀 느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좀 차별적 범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화나서 이제 경제적으로 분풀이하고 이런 거는 좀 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은 좀 경제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덜 화날 텐데 그렇죠. 실업률 높고 그다음에 언제 어떨지 모르니까 화가 나면은 빡 폭발하는 거거든요. 분노 조절 장애, 그런 점에서는 네. 좀 경제가 안정돼야 될 것 같아요. 경제가 안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저희들이 보는데 예. 하나는 그 개인적인 인격적 문제, 두 그렇죠. 번째는 사회적 스트레스, 우 박사님 말씀 같은 그런 취업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고 이런 문제, 희망이 없고 세 번째가 이제 촉발 요인이라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질 그 당시 문제. 이 부분 모두 저희들이 사실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시간이 없어서 네. 일단 이 부분 우리 같은 분노로 넘기고요. 손소 변호사님 군복무 네. 18개월 단축?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또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예. 네, 이런 기사가 나오면 또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제 이야기했죠. 여러 가지 과제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군사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그 중에 또 눈에 확 띄던 게 바로 군 복무 기간 단축인데요. 지금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18개월으로 일단 단축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또는 그 이전에 1년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12개월. 네, 1년으로 단축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처럼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자. 단축을 함으로써 혹시라도 이게 국방력에 어떤 그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약화. 네, 하는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네. 숙련병이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직업군인 이제 부사관이라든지 장교 등을 통해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문제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일부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이거 너무 안보를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18개월로 줄어든다면은 글쎄요 앞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줄이는 것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줄이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잖아요. 네네. 군인들이. 네. 그래서 최저임금의 이제 50% 정도까지는 주겠다. 네. 애국페이라고 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군 의무 복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고 표현하면 좀 헌법 정신에 반합니다만 여러 가지 좀 지장을 받는 측면도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남성들이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그런 것 부분도 같아요. 있지만 저는 이제 군 복무 단축을 하게 되면 저출산 시대에 결국은 군에 들어가는 사람도 많이 주는데 네. 단축까지 하면 안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모병제 부분 네. 같이 논의를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네. 모병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찬성이고요. 그죠? 예, 저는 모병제를 주장하고 싶고 남경필 경기지사가 제가 남경필 먼저 지사 얘기하려는 거죠. 제안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게 지금 군복무가 단축되면 모병제 부분도 같이 논의하는 게 맞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유럽에서 일반적인 흐름을 보면요. 그러니까 진보 쪽이라고 할까요? 네. 좌파에서는 군복무를 줄이는 대신에 의무병제를 강조를 해요. 네. 그다음에 보수 쪽이 이제 모병제를 강조를 하거든요. 예. 근데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병제를 늘린 나라가 참전이 늘어요. 그러니까 모병제로 하면 직업군인 시대니까 예. 장관이나 이 국회의원 아들들은 군대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병 쪽에 조금 쉽게 약간 늘고 그다음에 이제 의무병제를 도입한 데는 파견 때 조금 이제 주저해요. 내 아들도 갈 수 그렇죠. 있으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까 이제 진보 쪽에서 모병제를 하고 그다음에 보수 쪽에서는 군 입대 기간을 좀 늘리자 유지하자 그러는데 유럽은 그 반대예요. 근데 영국이나 미국을 보면요. 네. 영국에서도 왕실에서 네. 언제나 왕자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영국군이 이 시간이 다 됐네요. 근데 제가 오늘 참여 문자 샵 1030이라 그랬나요? 예, 제가 자꾸 문자에서 1030이라고 한 것 같은데 사상구 학장로에서 보내주셨습니다. 1035입니다. 1035. 그리고 장지원 의원님, 저희가 지금 국회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상임위에서 정부 정부정부 상정이 됩니다. 자, 정봉주가 없는 정봉주의 정치쇼 여름 남양 특집 표창원 장제원의 협치쇼. 여러분은 지금 목요일 코너 최영일 평론가님, 우석훈 박사님, 손수호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아빠들의 아무거나 연구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일부에 너무 이야기에 빠져서 문자도 소개 하나 안 그러니까요. 해드렸네요. 이거 지금 대본 안 보내요. 그러니까요. 김범수님, 장제원, 표창원 두 의원 케미 점점 잘 맞고 안정되고 있어 듣기 좋네요. 싸우다 협력하다가도 충돌하며 점점 발전된 관계 기대해요. 이야, 5765님, 표창원 장제원 의원님의 두 분의 콤비 너무 재미있어요. 딱딱한 줄 알았던 정치 외면했었는데 점점 관심이 가져지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훨씬 더 많은 문자가 있지만 다 소개 못 드리고요. 예. 그리고 너무너무 죄송한데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전체 회의가 곧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예. 가까스로 여야 협치, 타협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가 가면. 방송에서 협치하니까 여의도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희들 달려가야 되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이어서 3부는 저희가 녹음을 해뒀는데 녹음을 해줬습니다. 준비를 예. 지금 나머지 2부는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과 손수호 변호사님, 우석훈 박사님께 좀 맡겨드리고 사실 워낙 최영일 평론가님이 잘하시니까 든든하고 걱정 안 하고 저희들은 협치를 하러 여의도록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협치! 고맙습니다. 마이크 받아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정부 뵙겠습니다. 조직법 맞습니다. 또 추경 예산 잘 처리되기를 기대하면서요. 두 분 보내드리는데요. 추경도 열심히 할게요. 네. 야, 이 처음입니다. 처음. 제가 1978년 초등학교 6학년 때 뽀빠이 이상용이란 라디오 프로가 있었어요. 저는 78년생입니다. 아, 그러네요. 이때 방송 시작하고 이 39년 패널로 방송을 하면서 방송 중, 생방송 중에 MC가 나가는 건 처음 봐요. 지금 MC 없는 방송 진행. 제가 잠깐 임시 MC를 약 23분 정도 하게 될 텐데 우리 아무거나 뉴스 아빠의 시각으로 바라본 계속 가야 될 것 같고요. 아무 얘기는 할 거니까 괜찮아요. 네네. 청취자 여러분 그 두 분 안 계시니까요. 이 표창원 의원, 장제원 의원, 여야 두 의원들의 뒷담화 마음대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죠. 우석훈 박사님 준비해 오신 뉴스가 이 자녀 용돈 통장 만들까요 말까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 제가 두 분한테 한번 여쭤봐야 돼요. 최영일 평론가님은 네. 자녀가 20대, 10대 그랬잖아요. 맞아요. 혹시 용돈 통장 같은 거 만들어 줬나요? 그 큰애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통장 자기가 관리하고 둘째는 제가 만들어준 바 없습니다. 용돈을 주기만 하죠. 현금으로. 혹시 죄송하지만 큰 따님이라고 그러셨죠? 네네네. 얼마쯤 있는지 아세요? 통장에? 네. 전혀 몰라요.
이런 걸 아버지라고 두고 있어요. 제가 이거 좀 조사하다 이거 보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승민 의원이 딸이 2억 5천인가 통장이 있어서 유담 씨. 예. 어. 그리고 근데 그게 보니까 그게 아버지의 경제학자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20대인데 2억 이상이 통장에 있다. 아니 돈 많으면 할 수 있죠. 아니, 손소희 변호사님은 네. 혹시 네. 그러니까 6살, 10살이죠. 네. 통장 만들어 주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저희 가족이 만들어줬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큰 돈이 들었진 않을 겁니다. 세뱃돈 같은 거 모아놓은 거 있겠다. 그 정도 있겠네요. 10살 된 큰애는 네. 이미 늦었어요. 아니? 그 20살 된 그 첫째 완전 따님은 늦었고. 완전 망했고. 망했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건 아닌데 현 제도 자체를 놓고 보면은 9천만 원까지 30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를테면 20대 중반까지 그 상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징여세 없이. 증여. 그러니까 10년에 2천만 원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살까지 2천만 원을 얻을 수 있고 20살까지 그다음 10년 또 2천만 원을 넣을 수 있어요. 아 이게 만 10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겠죠. 법은 10년마다. 10년간이라고 돼 있어요. 10년 10년간. 간. 그러니까 네네. 태어나자마자 막 넣어놔야 사실 어. 10살 때 2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성인이 되면은 민법상 성인은 19살이죠. 그렇죠. 네네. 5천만 원을 줄 수 있거든요. 그건 징여세 5천만 없어요. 원. 징여세 없이 5천만 원. 근데 이거 이렇게 주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뭐 그래서 그 우리 불쌍한 그 4살 6살 아들들은 뭐 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이제 신용 대상 평가되는 사람이 4,500만이거든요. 네, 거의 다네요. 근데 그 중에 4,500은 너무 많더라고요. 네. 경제활동 인구도 아니고 성인 인구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뭔가 미성년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주지는 않는데 핸드폰을 열었다거나 아니면 은행에 계좌를 열면 그때부터 나이 상관없이 네. 이 신용평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하. 신용평가 대상이 되는데 이 공식 용어로 이 씬파일러라는 씬 파일러. 네, 그 파일이 굉장히 적다라는 의미인데 아. 유이동 새누리당 의원이 작년 10월에 음. 이거를 문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1,000만 명 정도가 씬파일러, 그러니까 파일이 충분치 않은 사람들이다. 네네. 60세 이상은 313만 명, 그다음에 20에서 29세가 294만 명이에요. 300만 명 되고 그 밑에는 아직 통계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써서 좀 그런데 씬파일러라고 하는 건 씬이 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자도 있잖아요. 피자, 씬 씬 피자. 피자. 그 씬을 쓰는 건데, 씩 반대. 그러니까 정의는 2년간 신용카드 거래를 한 적이 없거나 3년간 대출한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들을 씬파일러라고 부르거든요. 대부분의 미성년자가 들어가죠. 통장은 있다. 예. 그러니까 뭔가 거래를 했다. 거래한 핸드폰 거래는 있으면 있다. 핸드폰 있으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 핸드폰 있으면 들어가요? 핸드폰 계산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쓰니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딱 4등급에서 6등급을 주거든요. 아, 그럼 신용평가 대상은 되는 거고요.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인데. 되는 건데 자산을 평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불쌍한 두 애는 핸드폰 가지면 그때부터 씬파일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님 두 애들도. 자녀도 얄짤없이 씬파일러고. 그렇죠, 그렇죠. 두 분은 10살짜리 핸드폰 있어요? 없습니다. 사주면 이제 그때부터 4등급에서 6등급 사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4등급, 6등급은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신용이 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9천만 원까지 어떤 사람은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가 챙겨서 통장을 만들어줬다. 그러면 얘는 좋은 신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해한 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우리 아이에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핸드폰을 만들어 줬다. 그럼 그 시기 정도에는 통장도 하나 개설해주고. 돈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간 한 200만 원, 10년에 2천만 원이라 그러셨으니까 정도는 못 채우더라도 몇십만 원이라도 계속 넣어주는 기록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게 좋은 건 아닌데 네. 현재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제도에 맞추고자 한다면. 그러지 않으면 이제 20살이 됐건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금방 이제 이를테면 자기 돈이 있다. 9천만 원쯤 있다. 거기다 4천, 6천을 주면 3천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1억 2천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관리된 자녀하고 네. 아무것도 없이 우리 집 애들처럼 그냥 텅텅 주는 빈 족족 깡통 계좌. 이렇게 다 쓰고 이러면 신용 6등급이거든요. 네. 이러고 사회 나오면은 6등급은 씬파일이니까
자료가 별로 없잖아요. 이거 지금 그러면은 네. 핸드폰 약간만 연체했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8등으로 떨어져요. 지금 바로 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문자 주신 분이 김여환님인데요. 상속해줄 여유 그게 어딨나요? 애들 세뱃돈도 생활비로 바로바로 써버리는 게 현실인데 듣고 우리 집 있자니 썼죠. 좀 슬퍼지네요. 자, 어쨌든 뭔지도 알겠습니다. 신파일러 만들지 말자. 그러니까 관리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도는 이게 미성년자에 대해서 이런 수집하지 네. 마라라고 법에 한 줄만 넣으면 돼요. 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관리해준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의 자식이 알겠습니다. 계급처럼 벌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예. 자,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다음 뉴스 가볼 텐데요. 제가 준비해온 건데 임시국회 왜 공전되나? 이 정부 조직법 왜 처리 안 되나? 추경 예산 무엇이 문제인가? 근데 지금 이 MC인 두 의원이 여야 의원이 지금 이제 마침 또 이 행안위 소속이어서 바로 지금 이 정부 조직법은 오늘 처리가 될 전망으로 보여지는데 추경은 이 안에 들어있는 80억 원 공무원 일자리 증원하는 것 때문에 여야가 아직도 좀 대치 중입니다. 결과를 지켜보고요. 추경 예산도 아까 가급적 풀겠다 하고 이제 야당 의원 장재현 의원이 얘기하고 뛰셨기 때문에 기대해 보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오후 뉴스를 좀 기다려보고 다음 뉴스로 넘어갈게요. 이거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 이거 저 관심 있게 봤어요. 네. 대구 여대생 성폭행 네. 스리랑카인 무죄 확정 이건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겁니까? 일단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됐죠. 그런데 확정이 됐죠. 이게 피해자는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미 세상을 떠났죠. 당시에 사망했죠. 교통사고로 네.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족들도 역시 피해자입니다.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고 여전히 괴로운 상태에 계신데 문제는 가해자가 누군지를 지금 특정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없다. 네, 일단 죄송합니다. 스리랑카인이 재판은 받았어요. 네. 그런데 결국은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미국에 되어버린 빠진 거죠. 사건인데. 그런데 일단 수사기관의 판단 그리고 또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선고했지만 그 해당 피고인 스리랑카인이 강간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강간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진 않았어요. 네. 그 이유가 왜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미 공소시효가 다 완성된 후에야 그 사람을 발견했다. 그래서 기소를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강도뿐 아니라 강간과 강도를 함께 했던 걸로 해서 기소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강도를 했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이고 이게 애초에 수사를 초기에 제대로 못했다는 점 그리고 초반에 혹시라도 좀 피해자의 그 아버님께서 주장하시는 건데요. 뭔가 감추기 위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경찰도 의심을 네. 갖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고 또 당시에 또 공소시효가 상당 부분 완성이 된 상태였고 하다 보니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를 지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더욱더 안타까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도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게 80년대죠. 네, 오래됐네요. 네, 굉장히 좀 예전에 발생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런 그 수사가 제대로 진행 안 됐다라고 네.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이고 네. 또 98년입니다. 죄송합니다. 98년. 네, 98년 10월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도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충분히 초기에 밝힐 수 있었다. 네. 뭐 과학 수사의 뭐 수준이 떨어지고 그런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이 네. 아니다. 네. 그런데 수사를 제대로 안 했거나 못했기 때문에 일이 꼬였다. 네. 그리고 또 피해 여대생의 아버님은 지금 이런 주장하고 계십니다. 기소돼서 재판을 받은 그 스리랑카인이 진범이 아예 아니다. 아니다. 네. 잘못 짚었다. 엉뚱한 사람을 기소했으니 무죄가 나온 것이다. 지금 누구인지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다시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원점에서 하십니다. 다시 진행해 달라.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당시 여대생이 사망을 했는데 이게 당시에 만약 살인이었다면 그 이후에 태완이법이 있잖아요. 공소시효가 해결될 때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고 그렇죠. 범죄 자체는 이제
강도와 강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네. 단순 강간도 공소시효 완성됐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할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특수 강간도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고요. 그렇다면 가능성이 하나 남아 있는 게 당시의 법으로 보는 겁니다. 네. 특수 강도 강간, 강도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고요. 그리고 일명 태안이법 같은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이 만약에 살인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네, 되는 그럼에도 거죠.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정말 이 피해자 가족들의 한이 남아 있는 사건인데 아마 조만간 또 이게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한번 다루고 사회적 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예, 다뤘었는데 이제 또 후속 보도도 지금 있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우석훈 박사님 뉴스인가요? 아니 저는 아닌데 밤 12시 이후 아이들 잠들 수 있을까? 이게 학원 과외 금지 과외 금지 말씀해 주세요. 시간인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10시 이후에 학원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그리고 저는 학원도 안 보내는 아빠니까. 아이들을 학원 안 보내시고요. 어린이집만 보내고 그래서 이거는 최소에 최소 진짜 밤 10시에 인간적으로 잘 수 있게 하자. 그런데 이게 지금 불만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불만이 많다. 거기다가 이제 이 기본적인 과외 말고 예체능이나 이런 거는 좀 약간 피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 수업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과외도 못하는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교육이라고 다 통칭할 수 있지만 그 사교육 중에서도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학원도 있고요. 또 그게 아니라 개인 교습, 과외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과외도 이제 그 학업을 위한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예체능 등의 그런 실기 과외도 있겠죠. 레슨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각 지역의 그런 교육청별로 규정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 수업을 못하게 하고 있죠. 이건 서울시의 경우고. 그렇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네. 그런데 이게 규정은 있지만 처음에는 단속을 강하게 하는 것 같았으나 그 후에 약간 흐지부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암암리에 몰래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와 별개로 아예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학원 수업은 못하고 그런 개인 교습은 또 규정이 없는 규율이 없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학원 수업을 못하게 했더니 더 비싼 고액과외로. 네, 오히려 더 규율이 안 되는 또 규제가 안 되는 그런 그 과외 교습으로 더 흘러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과 반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학원 10시 이후, 밤 10시 이후 학원 그 수업에 대한 단속도 더 강화하는 한편 여기에 더해서 학원 수업뿐 아니라 과외 교습도 밤 10시 이후에는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 박사님은 아이들을 이런 입시 체제와는 좀 다르게 키우고 싶으신 거잖아요. 아니요, 편하게 해주고 싶은 건데요. 편하게. 그러니까 큰애가 6살인데 네네. 6살이 되면 이제 유치원에 갈 나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근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영어 유치원은 초장에 탈락시켰고 그다음에 고급 유치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립 같은 거 줄 서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년까지 어린이집 보낼 거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야외 활동을 안 하고 체육 활동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요. 어린이집 같으면은 이제 체육 등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외부 강사들이 와서 하는데 그거는 이제 추가 지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어 유치원은 이게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유치원인데 교육기관으로 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럼 뭔가요? 그 정체는? 학원. 예. 그래서 이 학원에 대해서 정부가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체육 훈련이나 음악 선생님 같은 걸 안 해요. 근데 제 생각은 뭐 어차피 영어 유치원 가기로 했으면은 거기도 교육기관으로 보고서 정부가 좀 그런 거는 해주는 게 맞지 않냐. 근데 그러다 보니까 5살짜리 애들이 너무 공부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국제 인권에 맞춰서 보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이 소식에 청취자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제 지금 잘 알고 학부모들이 많이 계신 거죠. 자, 9870님이네요. 단속 시작돼서 10시 이후에 밤에 이 운동과외 시키는 사람도 많대요. 운동과외는 예외인가요? 손 변호사님?
글쎄요. 제가 정확히 그 규정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체능으로 네. 이렇게 빠지면은 국영수는 안 되지만 예. 체육은 괜찮다 뭐 이런 게 또 있나 보죠. 자, 어른들 불안 욕심에 애들이 정말 고생이 많아요. 그러면 10시 전에는 국영수를 집중적으로 시키고 10시 이후에는 체육과외 시킨다. 아니, 뭐 승마합니까? 줄넘기 같은 것들도 요즘은 평가를 하니까 그것도 평가하니까 네. 줄넘기도 과외를 시키는 건 아니겠죠? 겁나게 시키죠. 겁나게 시켜요? 네, 그것도 이게 기능이 있어가지고서 네. 그것도 시합도 있어요. 요령이. 네, 그래서 그 시합에서 이 좋은 평가 나오면은 아이고. 또 이렇게 뭐 좋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이제 막내가 중학교 3학년쯤 되니까 이거 몰랐는데 우 박사님 아이들 어리니까 다 수영도 알고 지금 난리예요. 줄넘기도 요령이 있다. 자, 2909님은요. 이 애들이 집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체육학원이라도 보내게 되더라고요. 체육학원은 밤에 가나 보다. 이게 체육학원이요. 네. 체육을 막 열심히 정말 기능을 습득하고 네. 선수로 키우는 그런 학원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뭐 이제 체대 입시나 체대 그런 게 입시. 아니고 어린아이들 모여서 정말 놀이하는 체육 선생님의 지도나 감독 아래 놀이하는 그런 체육학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아이도 10살짜리 아이가 다닙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현실적인 측면이 있어요. 여기를 안 가면 아이들을 다른 친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친구를 어디서 또래 만나서 친구들 때문에. 네, 친구를 만나야지 체육 활동을 할 텐데 친구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구나. 다 가 있으니까요 이미 아니, 이 학원에.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우리 아이도 초등학교 때 동네 합기도 학원을 보냈는데 합기도 운동도 배우고 단도 따고 그것뿐만 아니라 돌아가면서 친구들 생일 파티도 해주고 지금도 그렇죠. 봉고차에 태우고 어디 무슨 놀이공원도 데리고 갔다 오고 네. 다양한 아이들을 모아서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준 효과가 있구나 해서 좋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밤 10시 이후에 체육학원에 모인다는 얘기죠. 그런 체육학원에 약간의 보습학원도 해요. 약간의 보습도 곁들여서. 그래서 엄마들이 또 원하면 또 영어도 가르쳐요. 태권도 학원인데 영어도 가르쳐요. 그래서 한때 네. 영어 태권도가 유행했었어요. 그 영어 태권도. 예. 태권도를 영어로 가르친다고 하는 게 막 강남부터 시작해서 붐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내가 태권도 4단이잖아요. 4번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원래 국제적으로 태권도는 차렷, 경례. 그렇죠. 우리말로 하게 됐거든요. 그쵸. 이런 것도 있죠. 영어로 어서 해. 근데 우리나라 태권도에 애들 모아서 텐션, 펀치, 킥 뭐 이런 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네요. 그걸 가르치고 그런 걸 영어로 한다고 해서 좀 비싸고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학부모들 의견은 두 개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10시 이후에 과외, 학원 다 금지하면 일찍 자고 독서하면 좋지만 그런 아이들이 어디 많나요? 휴대폰 들고 늦게까지 앉아다가 이것도 이제 부모가 애가 타는 거고 또 10시 넘어서 이게 체육학원을 보내자니 애들이 그 심야에 운동하는 게 신체 발육에 좋은가 하는 고민도 또 될 거고 이거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있는 규정들 보니까 5살짜리는 3시간 정도는 무조건 야외 활동 하라 그러고 연령별로 잠자는 시간이 좀 다 있거든요. 성인들도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노동하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노동이랑 공부가 영어로 다 똑같거든요. 네. 근데 왜 애들한테 8시간 이상 일 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거 청소년 인권이랑 아동 인권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되는 거지. 네. 공부를 더 하냐 아니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이 인권. 자, 9346님이 딱 그 얘기를 주셨네요. 애들 뉴런이 탈 것 같아요. 이 뉴런은 지금 신경망 얘기하시는 거죠. 자, 설미영님 이게 경험자 학부모신 것 같습니다. 줄넘기 과외 진짜 있어요. 태권도관에서 줄넘기 많이 가르쳐요. 자, 박수현님, 두 의원님 안 계시니 뭔가 허전하긴 한데 당연하죠. 봉도사님 안 계신 것도 허전한데 MC 두 분이 없는데 허전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정말 깔끔하고 귀에 쏙쏙 들어와요. 세 분 목소리 너무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차분하니 잔잔하니 다른 세계가 열렸네요. 정치쇼는 아닌 것 같죠? 재미없다는 얘기죠. 이거. 심야 프로그램. 저 같은 경우에 디스코 음악 같은 거 틀어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김동옥님. 저는 부천의 서윤이 할머니입니다. 한동안 뉴스를 보지 않았는데 정봉주의 정치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주로 듣고 계실 텐데 이제 보시기도 한다는 얘기고요. 아동복지법이 있습니다. 네. 아동복지법 1조가 목적인데요. 목적. 네,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 그렇게 선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3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의 이익이 제일
우선적인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혹시라도 부모의 욕심을 우선하지 않는가 또는 부모의 기준으로 아이를 판단하지 않는가 또는 다른 집, 옆집, 같은 반 다른 친구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가. 혹시 그런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한번 좀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반성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인데 훌륭하시죠. 예, 근데 이분이 만들어낸 게 어린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럼요. 그 전까지는 뭐 얼라, 아해, 뭐 애들, 심지어 애, XX 욕을 붙여서 불렀는데 어린이를 인격으로 대우하자 해서 어린 사람이다. 그런 우리 순우리말로 어린이 이 말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일제 강점기 시기였어요. 색동회를 만드시고 색동회 만드시고 어린이라라는 잡지도 내시고 그랬는데 지금 21세기가 됐는데 어린이 근데 소파 인권을 방정 선생이요. 그 네. 일을 다 하고 3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일찍. 야. 우리는 이 나이 먹도록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자학으로 돌아가십니다. 어린이라는 말 하나 네. 지키지도 못하고 있으니. 그래도 지금 우 박사님 자녀분들 또 우리 손수호 변호사 자녀분들은 그 어린이 그 어린이를 지금 이 저 아동복지법 이 기본적인 목적 말씀 주셨는데 손 변호사님은 그렇게 키우고 계세요? 저는 일단 공부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아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부담이 확 줄 것 같아요. 변호사 되면 때릴 거예요? 네? 아이들이 변호사 된다 그러면 혼낼 거예요? 아마 제가 일하는 거 보면은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예, 별로 그 장래 희망 중에 변호사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네. 자, 김윤아님 말씀 지금 이 저 문자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워서 다들 뭐 하려고 명문대 대기업 다 필요 없고 아이가 아이한테 맞는 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저희 부부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부부가 잘 살고 있다는 자랑질이시기도 한데 정말 이런 부모를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요. 뭐 아둥바둥하지 않고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가면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게 뭐 거의 30분 가까운 시간, 이 세 명이 MC 없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 3부는요, 최민희 전 의원과 이한석 SBS 기자가 지금 이 국회로 뛰어간 두 MC와 함께 녹음한. 네, 정봉주가 없는 정봉주의 정치쇼 여름 남양 특집. 여야 현직 국회의원들이 진행하는 대국민 협치방송. 지금 사실 저희는 국회에 있죠. 상당히 중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야 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저희들의 협치 노력으로 그렇습니다. 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래 정부조직법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쯤 아마 상정이 돼서 네. 역사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이제 세팅을 할 수 있게끔 정부조직이 통과가 됩니다. 네. 야당에서 양보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방청 독립, 감사합니다. 안전처 폐지, 고맙습니다. 중소벤처부 창설 전부 다 양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부 물 일어나 그것만 빼고요. 아쉽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개헌 때 논의하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어제 청와대에서 많은 일이 있었죠. 미처 다 알려지지 않은 그런 소식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청알못 청와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청와대 이야기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야, 제가 방송에서 정말 만나고 싶은 분이 계셨는데 네. 오늘 직접 얼굴을 뵀습니다.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대변인으로 활동하신 최민희 전 의원. 와. 그리고 SBS 보도국의 이한석 기자.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제가 최민희 의원님 방송에서 뵐 때는 네. 굉장히 날카롭고 뾰족하고 성격이 칼같이 뵀는데 네. 오늘 조금 일찍 뵀는데 왜 이렇게 부드러우세요? 제가 오늘 부드러워 보이는 이유는요. 네. 어젯밤에 케이크를 먹고 자서 얼굴이 부어서 만만치 않은 내공을 자랑하십니다. 근데 장지원 의원께서 잘 보신 게 네. 원래 이제 그 최민희 의원께서는 사실 지난 19대 총선 때 그러니까 19대 국회 당시에는 이른바 방송계 쪽에는 저승사자 같은 이미지였어요. 저승사자였죠. 예, 특히 무서웠죠. 이제 제가 19대 없었으니까. 특히 이제 예. 종편 쪽에서는 사실 그 최민희 의원의 법안 발의라든지 예. 굉장히 이제 긴장들을 많이 하고 이제 지켜봤던 분이. 근데 보통 그렇게 외부에서 이제 좀 압력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보통 압력이 있어요? 아니 뭐 좀
그만 좀 살살 좀 해달라. 살살 좀 해달라. 21세기 그거는 협조로 부탁이지 협치를 부탁하는 거지 그게 무슨 압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그럼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뭐 이제 의원실 입장에서는 좀 사건들 좀 죽이고 좀 약간 살살 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타협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긴 있는데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서 저는 최민희 의원이 활동하시는 거 보고 야 앞으로 방송만큼은 굉장히 권력과 상관없는 굉장히 공정한 방송을 위한 방송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아, 진짜 멋지세요. 두 분이 오늘 상당히 그 협치를 또 해주고 저희 계십니다. 방송 들으셨어요? 예. 3일 동안? 한 번도 못 들으셨어요? 예, 앞으로 들어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아니 못 들었어요. 지금 저희 캠이 어떻게 보이세요? 아니 저는 근데 사실 이제 두 분들을 이제 언론에서만 많이 두 분들 원래 그 한창 싸우셨을 때 요게 이제 언론에 주목받았을 때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한 번 싸웠어요. 제가 그때 검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여야 이거 간격을 좁히기 어렵겠구나. 근데 이 제목도 모르고 나왔죠. 모르고 나요. 야, 표창원 왜 장재원의 정치쇼예요. 근데 확실히 이 브로맨스가 느껴집니다. 이 방송에서 케미가 굉장히 좀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엎드려 될 그만 하고 제가 의원님 진행하시죠. 본론으로. 한마디만 말씀하시죠. 두 분이 잘 어울리세요. 그리고 장차 크게 크실 거예요. 근데 표창원 의원님 팬들은 지금 막 싫어하세요. 왜 장재원과 진행하냐? 아니요, 장재현 의원님 멋지세요. 그리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섭고 껄끄러운 분이세요. 문재인 대통령 지역구에서 이기신 분이라. 그러니까. 예. 근데 원래 정치는 인지도가 깡패잖아요. 근데 뭐 인지도로 맞아요. 따지면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한국당에서 두 분만큼의 이제 랜드마크급의 인지도를 갖고 계신 자, 분이 진행하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제가 청알못인데요. 네. 청와대 그동안 뭐 구중궁궐이다. 시민들께서 전혀 알지 못하는 뭔가 좀 은밀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많고요. 특히 지금 정권 교체가 되면서 청와대 내에서 많은 물건들이 발견이 됐는데 네. 뭐랄까 내부 연한이라 그러나요? 이 연한이 안 됐는데 현 정부에서는 못 쓰고 네.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요, 시작된 게 제가 2015년 초, 2014년 말, 2015년 초에 청와대 물품 목록을 입수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로는 두 경로예요. 조달청에 요걸 사달라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청와대에서 사서 우리 이거 샀으니까 돈 내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는 인터넷에 다 떠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는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또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입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거 저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국민들 그걸 제일 궁금해하세요. 이렇게 저렇게가 너무 평범해요. 어떻게? 이제 보통 이제 막 바쁘니까 국회 경내에서 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차를 탄 적이 없어요. 뛰어다녀요. 그게 뛰어다니다 보면 비밀 통로에서 국무위원들을 만나요. 예. 네. 그런데 그 19대 때 국무위원들이 다 이렇게 저를 약간 좀 껄끄러워서 한번 잡히면 안 된다 해서 피해 다니는 사람이었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조달청장님을 만난 거예요. 네. 비밀 통로를 지나서 엘리베이터에서. 네. 근데 갑자기 제가 급 모드를 바꿔서 어머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잘 보이다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조달청 자료를 못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달청장이 최민희 의원이 요청하신 거 드리세요. 비서한테요. 즉석에서. 그게 뭔지도 모르시고. 그 자리에서. 아니 근데 네. 최민희 의원님 말씀 중에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게 국회의 비밀 통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다니는 데입니다 거기가. 이거 지하에 통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하에서 네. 그러니까 의원회관에서 맞아요. 본회의장까지 가는 길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무슨 비밀 통로야? 저는 그 통로를 지날 때마다 영화를 찍는 기분이었어요. 뭔가 묘하긴 해요.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쿨하긴 하고. 그런가요? 네, 그래갖고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예, 그래갖고 받았는데 제가 그 자료를 쭉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제일 놀란 건 몰래카메라. 그렇죠. 그때 논란이 됐죠. 예, 그 몰래카메라가 있는 위치가 더 놀라워요. 제2부속실. 몰래카메라가 연설비서관실에 있었으면 제가 별 문제를 안 삼았을 거예요. 몰카라도. 근데 제2부속실에 있었어요. 원래 제2부속실이라는 게 이제 영부인 네. 그렇죠. 영부인이 안 계시잖아요. 박근혜 영부인 대통령. 의전하고 영부인의 이제 일정 같은 걸 관리하는 게 네. 제2부속실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결혼 안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제2부속실에서 왜 몰카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한 건 그때 느낌이 그게 2014년이었는데 그때 느낌이 이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걸 직감처럼 느꼈어요.
몰래카메라 때. 남양 특집인데 진짜. 네. 좀 오싹오싹해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몰래카메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이건 또 이상한 건데 네. 휴지통이 있는데 휴지통 가격이 저는 처음에 9,000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공을 세 보니까 93만 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아, 그런 휴지통이 있나요? 지금 어디서 상하시는? 저도 보고 싶은데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2013년 4월에서 한 8월 사이에 그 살림이 들어왔는데 살림살이가 누군가 청와대 본관에 살림을 차렸어요. 가재도구 이런 게 많이 있단 네, 말이죠. 김치냉장고, 장롱, 화장대 막 이런 거요. 일반 집에 있어야 할. 네, 그런데 그게 위치가 관저면 아 대통령께서 사셨나? 본관에 있더라는 거죠. 본관 제2부속실에. 본관에 그건 또 제2부속실도 아니에요. 본관에. 본관에 있는. 본관의 김치냉장고. 네. 아, 그 좀 남자이다. 이상. 본관 어디죠? 본관 그러니까 그 위치는 안 나와 모르겠다. 있죠. 왜 안 나와 그 있고. 목록에는 그냥 위치가. 잠깐만, 본관 여기서 본관에 있다. 연설 비서관실에 몰래카메라가 있는 거는 괜찮다라는 얘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네. 이게 몰래카메라라는 게 그냥 시계예요. 시계에 비디오가 장착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연설 비서관실에서는 예를 들면 요런 그 연필 아니 그 볼펜형 네. 그 몰래 녹음기도 있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왜냐면 녹음을 해야 그렇죠. 되고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에다 대고 이렇게 장치를 두고 찍으면 손님이 좀 그 껄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설 비서관실에서는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제2부속실에서 그게 있었던 게 이상하다. 네, 이상하다. 그다음에 본관에 살림살이. 살림살이가 있었고 김치냉장고가 있었고 네, 화장대. 또 화장대가 있었고 TV. 아니 그리고 90만 원대의 휴지통이 있었다. 네, 휴지통.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몰래카메라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표현을 그렇게 했죠. 지금 대통령은 안전하신 거냐. 그래갖고 막 그 후로 뭐 새누리당 의원 두 분이 저를 막 즉시 막 그 5분 발언 얻어서 막 비판하고 그러신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표창원 의원이 2014년? 표창원 의원의 추리력이 필요한데.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그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거기 또 유보하겠습니다. 있어요. 네. 거기 그것만 또, 있었으면 또. 침대가 3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침대 3개가 669만 원, 475만 원, 80만 8천 원 3개. 그래서 이것도 누가 쓰는 거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 669만 원 침대는 대통령께서 쓰신 거 이번에 문제된 거. 관저에 네, 있는 거. 그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개는 위치가 좀 불분명해. 이게 다 관저가 아니고 본관이라고 지칭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문서에 본관이라고 지칭돼 있었나요? 침대 2개가?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 475만 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해명을 했는데 저도에 갖다 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휴양지. 네, 저도 네. 휴양지 저도. 그런데 또 이렇게 다른 쪽을 통해서는 사이즈가 안 맞아서 창고에 있다 또 이렇게 해명을 2개로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죠. 아직 그래서 지금 확인되진 않은 거고요. 지금까지. 네,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제 팩트들을 나열을 해보면 침대도 3개, 단순하게 3개라고 하면 일단 1인용은 아니고 6명 정도가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가까워서 잘 수 있는. 5명. 왜냐하면 5명 80만 8천 원짜리는 작은 그 싱글베드. 싱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관의 김치냉장고 이런 것들을 나열해 보면 청와대에 누군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는데 예, 사실은 예. 이 특검 수사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게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간접적인 진술로만 정황 증거로만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특검이 사실은 그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확 보고 싶었던 핵심이 뭐였냐면 관저일지거든요. 자, 잠깐만요.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본관, 관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본관이라고 얘기하는 칭하는 것들. 그러니까 네. 청와대 본관은 이른바 이번에 개방이 됐지만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TV에서 볼 수 있는 청와대 건물 이게 그렇죠. 이제 본관입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비서동 여민관이라는 비서동에서 따로 비서들과 함께 이제 접촉하면서 이제 집무를 하신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근무하는 집무실은 본관에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라는 권위를 상징하는 건물이고 관저는 이제 관저와 사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저는 대통령의 원래 집.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구기동에 있는 사저. 요게 이제 사저고.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관저라고 하면 이제 청와대 경내에 대통령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을 관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침대라든지 뭐 살림살이. 살림살이들은 본관이라는 곳엔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관저에 방을 만들어 놓고 그 살림살이를 넣고
관저의 살림살이가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관으로 거짓 기수를 했을까? 그럴 가능성이 하나 있다. 네, 그런 가능성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추측을 더 이상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그냥 게다가 침대 세개는 참 문제 제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일선이 경찰서장들 보면 이제 큰 이제 관내 큰 사건이 터졌을 때 뭐 약간 방어 논리로 갈 수도 있겠지만 간이 침대 서장실에 갖다 놓고 이제 24시간 이제 근무하고 막 그러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네. 이거를 저 혼자 폭로한 게 아닙니다. 참여정부 때 총무비서관 하시던 분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만나서 하나하나 점검을 받았더니 이거 있으면 안 되고 이거 있을 수 없고 제가 문제 제기했던 대부분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다음에 그런 것이라면 되게 아주 작은 침대를 놓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접이식. 예, 접이식을 놓거나 국회의원들도 그 자기 방에 두고 있잖아요. 있죠? 네, 예, 네, 네. 자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좀 제가 외교안보 관련하여 문제가 돼서 별로 문제 안 삼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물품 목록을 보면 이게 이 청와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얘기가 재밌는데 또 우리가 또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요 얘기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최민희 의원님이 19대 국회의원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제기를 하셨고 저도 과연 이렇게 그 본관에 이런 살림살이가 왜 있었냐 궁금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탄핵된 대통령, 전임 대통령의 침대 문제, 여성 대통령의 침대 문제를 이렇게 공론화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혹시나 좀 국민의 정서나 감정이나 굳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 세계 뭐 침대가 이렇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또 하는 것도 전임 대통령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닌가 싶은데 최민희 의원이 굳이 이런 거를 이렇게 또 다시 공론화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공론화한 게 아니고요. 트위터에 그렇게 썼었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이 침대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다라고 발표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과거에 국정농단이라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뭐 이런 몰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좀 광화문에 전시를 하나? 이런 트윗을 올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냥 정권 교체가 돼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그냥 공개를 한 거라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직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았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들었고 실제 청와대에서 숙식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것도 안 근데 밝혀졌거든요. 요거는 표창원의원이랑 좀 생각이 틀려요. 아니요, 그러니까 분명히 네. 다른 생각이 있을 텐데 네. 또 싸우신다. 아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안 싸웁니다. 네. 아니 따로 서로 또 간에. 같이 싸우고 화해하고 그렇죠. 협치하고. 다른 의견은 다 이제 네. 제시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근데 국민들도 아마 그런 의견이 좀 갈리실 것 같아요. 물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침대 3개 정도 발견됐으면 이런 부분을 참모진들하고 의논해서 그냥 이렇게 좀 처리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좀 상처받은 또 일부 국민들에 대한 또 배려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네, 장재현 의원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시니까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아니 사실 이 침대 문제 본질을 간단히 정리하면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공금으로 아니 침대를 사서 할 수 있죠. 그리고 대통령이 불편하면 바꿀 수도 있어요. 개인 취향이고 사적인 네, 영역이기 네. 때문에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600만 원이라는 가격 제가 얼마 전에 결혼했잖아요. 네. 침대 장만했거든요. 근데 600만 원이라는 가격은 굉장히 놀라운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상식 사회적 통념상 사람들이 보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침대를 샀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실망이 큰 거죠. 그것도 3개나. 예, 예. 근데 이명박 대통령 이게 9년이라면서요, 예안이. 예. 근데 이명박 대통령 침대는 어디로 갔나요? 아니 그거를 모르세요? 기자신데. 취재해봤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 국정감사 때 국회 운영위 아니, 의원들 그건 뭐 통해서 국정감사를 얘기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기자는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또 국정과제 100대 가지도 물어보고 싶고 뭐 어제 뭐 많죠. 저기 그 여야 대표회담 또 네. 이것도 묻고 싶은데 넘어갈까요? 예, 넘어가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짚어가 놔야 될 것 같아서 앞서 말씀하신 그 소위 몰카라고 한 촬영 네. 기능이 있는 시계의 행방이 지금 불명이라면서요? 어딘지 모른다면서요? 이게 제가 국정감사 때 김기춘 실장께 여쭈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있는 거 몰카가 제2부속실에 있는 건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적법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적법한 처리란 9년 동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산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9년 동안 보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몰카는 어딘가에 있어야 하고 그 몰카 테이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촬영한 네. 내용 네. 그 부분이 현재 있어야 하고 그것이 혹시라도 만약에 이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증거로도 활용돼야 할 것이고요. 그렇죠. 있다면 핵심 증거가 될 것 같아요. 핵심 증거가 되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정치쇼에서 공개 수배를 합니다. 사라진 청와대 몰카 시계 혹은 그 파일을 알고 계시는 분 제보 받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100원에 네. 100원에 저거마다 추가로 주신다면 현상금을 저희들이 표창원 의원님 개인적으로 먹을 건데. 네, 제가 합법적으로 현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죠. 어제 우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님은 참석 안 했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 3당 대표들과 청와대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네. 참 이게 여성 대표 세 분이죠? 네. 야, 참 우리 원내 5당 중에 여성 대표가 세 분이에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저께 텔레비를 보니까 아주 만연의 미소를 지으시고 파한데서. 그래서 박주선 대표는 청일점이었는데 살짝 표정이 조금 경직된 부분도 있은 것 같아요. 그 존재감이 없으셨어요. 너무 우리 여성 대표들이 옷도 화사하게 입으시니까 네. 눈에 확 띄시더라고요. 자, 이한석 기자님. 예. 실제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사실 그 발표 나온 걸 보면 뭐 협치는 없었다 이런 좀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 했거든요. 들어보면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미흡한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뭐이 부분은 결국 이제 뭐 인사 문제, 인사청문회 문제를 갖고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한 거고 그 외에는 굉장히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대화에 임해주셨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줬던 거죠. 근데 내가 이제 궁금한 게 예. 이제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을 막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국회가 경직됐잖아요.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와서 풀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미묘한 감정적인 어떤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추경 문제나 정부 조직법 문제 이런 것 좀 빨리 국회에서 풀어야 되는데 사실상 추미애 대표가 너무 강성 발언 때문에 국회가 좀 꽉 막혔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인 잠재적 의원인 국민의당을 떠나보내는 발언을 추미애 대표가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두 분의 미묘한 그런 건 없었나요? 그런 발언이 나왔었죠. 그런 예. 발언. 뭐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하시죠. 예. 그 추경이 통과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은 요새 상추, 고추, 뭐 상추, 고추, 배추. 배추, 심지어 추석 연휴도 안 된다. 네, 이런 왜 그렇게 농담이 나왔었죠. 했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요. 되게 그 이번 사안을 바라볼 때 어떤 면에서 경상도 사나이세요. 전형적인. 네, 아주 전형적이세요. 욕심 있죠, 좀.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세심한 것 때문에 막 그 사람 추미애 대표는 왜 저 발언을 했을까 이런 스타일이 아니세요. 얘 발언했구나. 해결해야지. 아이고 막 치와뿌라 뭐 이런 그게 있으시고. 그런 점이 있으세요? 그럼요. 저는 우리 지역구라서 네. 제가 몇 번 독대를 했거든요. 네. 직접 만나봤는데 참 착한 분이다라는 느낌밖에 안 받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네. 착한 거 맞죠. 네. 선하신 거 맞는데 경상도 사나이세요. 경상도 예. 기질이 있나요? 예, 아주 그게 그러니까 좀 화끈한 사나이세요. 예, 화끈하시고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장 의원님도 아마 그러실걸요. 아드님이나 그 사모님한테 사랑해, 뭐 예뻐 이런 얘기 잘 하세요? 안 하죠. 못 하시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어, 정서세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통령께서는 방송이나 언론의 보도를 걸러 들으세요. 그게 이제 우리는 참여정부 거치고 언론과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고지곧대로 안 봐요. 그래서 그거를 비판적 읽기에 우리가 아주 익숙해져 있거든요. 아니 언론 보도를 고지고대로 봐야지 왜 고대로 안 봐? 아니, 행간을 읽어야 비판적 돼, 행간. 읽기, 행간 읽기. 예, between the lines. 아니 저기 저 기자. 뭐 자기 기자 아니랄까봐 정말 너무한 거 자, 아니야? 국민의당 얘기 좀 할게요. 저 박수선 위원장 분위기 어땠어요? 조금 분위기는 경직된 느낌이 좀 나던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건 이제 개인적인 견해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박주선 비대위원장 또 이제 국민의당에 사실 방점을 주고 들었던 얘기는 뭐였냐면 선거 전 일은 모두 잊어버립시다라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이제 기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결국 이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제보 조작 사건의 어떤 그 긍정적인 시그널을 국민의당에게 주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좀
기대했던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근데 생각을 그런 했는데. 거 아니세요. 그런 거 아니시고 근데 우리를 시간이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근데 잠깐만 이거 30초라도 네. 어저께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네. 간단하게 좀 멘트 좀 해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과제. 정말 중요하다. 이거를 못 네. 짚어서 너무 아쉽네. 이거 짚어야 그거 되는데. 오늘요 조선일보 기사가 가장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멘트 좀 예, 해주세요. 그러니까 적폐청산하겠다. 하겠다. 그리고 정상적인 나라 만들겠다. 만들겠다. 그리고 약속한 거 다 지키겠다 이거예요. 민주주의 제대로 하겠다. 네.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게 국민 행복 시대, 국민 성공 시대는 국가 주도로 국민을 어떻게 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국민 주권 시대는 국민의 뜻으로 정부가 운영을 하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게 가장 저는 인상 네, 깊었습니다. 국민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책 우물제가 가장 눈에 네. 자, 지금 이 시간쯤이면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네. 정부조직법 결국 본회의 통과됩니다. 네, 우리들의 협치의 노력으로. 협치. 네, 저희들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봉주가 없는 정봉주의 정치쇼 여름 특집 야 표창원 왜 장대원 정치쇼 저희도 이만 물러갑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